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 소식입니다. 4월 24일 예루살렘의 마흐네 예후다 시장 근처에서 차량 충돌 테러가 발생해 5명의 시민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차를 타고 있던 테러범은 시장 근처에서 속도를 내 길을 건너던 많은 보행자를 일부러 들이받았고 근처에 있던 시민이 총격을 가해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테러범은 팔레스타인 국적의 39살 남성 하템 나즈마이며 전과 기록은 없지만 정신적 건강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월 27일 예루살렘의 크네셋 앞에서 네타냐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을 지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날 몰린 인파는 20만 명 정도로 추산됐으며 약 1,000대의 버스가 전국에서 파견되어 참가자들을 집회로 수송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사법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야이르 레빈 법무부 장관과 우파 장관 및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레빈 장관은 사법개혁이 6개월 전 국민투표에서 지지받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같은 날 팔레스타인 외교부가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 UN 집행위원장의 이스라엘 건국 75주년 축사가 부적절하고 허위이며 차별적인 발언이라 비난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폰 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축하 동영상 메시지에서 이스라엘은 사막을 다시 꽃피게 해오고 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팔레스타인 정부는 폰 데어라이엔의 발언이 그동안 국제법 준수와 인권을 외쳐온 유럽연합의 기본 입장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불러일으킨다며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4월 29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이란과 이라크의 대통령이 만나 경제, 에너지, 운송, 안보 협력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란을 방문한 라시드 이라크 대통령에게 이라크에 단 한 명의 미국인이 있는 것조차 너무 많다며 미군을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은 2011년 이라크에서 철수했다가 2014년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IS가 이라크 지역에서 바로하자 다시 파병했으며 현재 이라크에 2,500명 규모로 주둔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3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역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들의 정세에 대해서 다른 언론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 아주 매우 심도 있고 그리고 날카롭게 분석해 주실 브레드TV 중동 전문 애널리스트죠. 조현영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번 주 저희가 자세하게 들여다볼 첫 번째 분석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5일 이스라엘이 75주년 건국 기념일을 맞았지만 좌우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스라엘 건국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기리며 단합의 계기가 되었던 현충일과 건국 기념일이 오히려 분열된 이스라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장이 되어버린 것인데요. 이날 브엘세바 군인 묘지에서 진행된 현충일 추모식에서 정부 지지 세력들과 유족들이 서로를 향해 야유와 고성을 지르며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여느 때와 다른 현충일의 모습에 밖으로는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권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안으로는 사법개혁 강행의 여진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은 가장 심각한 국론 분열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4월 25일 날 브엘세바에 있는 군인 묘지에서 정부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서로 비난하는 아주 대혼란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서로 뭐 때문에 비난을 하는 거고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러니까 핵심 테마가 이제 사법개혁 지지인데요. 요걸 놓고서 이제 반정부 세력들은 이제 벤그리브 장관을 향해서 이제 민주주의 파괴자, 극우 파시스트라고 이제 막말을 유족들이 막 해놨고요. 입구서부터 막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반대 세력에 대해서 이제 무정부주의자, 반역자라고 이제 막 원색적인 비난을 서로 말폭탄을 주고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욕을 하면 나 굉장히 무섭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심각한 국론 분열, 4분 오열이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이 시온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갈등에 있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시온주의에 대한 갈등이라면은 이스라엘 건국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이제 이스라엘의 양대 건국 세력이죠. 건국 정신과 세력이 대표되는데 이른바 퍼스트 이스라엘, 아시케나지 주 계열의 전통적인 이제 주류 엘리트층이고요. 대부분 유럽에서 건너와가지고 이제 당시 유럽의 사상적 풍조인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 이제 세속주의적이고 글로벌 좌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그리고 이제 이른바 또 다른 축의 이제 양대 세력인 이제 세컨드 이스라엘은 미즈라히 계열의 이제 유태인 계열이고요. 정통파 유태인 주축이며 현재 인구 구성상 이스라엘 다수를 점하고 있고요.
대다수는 네타냐후 총리의 핵심 지지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유대 전통과 가치, 율법을 중시하면서요. 가족, 유대 전통, 국가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완전 초종통파는 아니지만 세속적 보수주의도 이 섹터에 이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비교 분석을 이제 하자면은 첫 번째, 퍼스트 이스라엘은 서구와 비슷한 이제 물질 문명 세계에 대해서 이제 침착해 있고요. 스타트업이나 주식 상장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누리고 이제 현세에서 행복을 누리는 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세계관이고 가치관이고 본인들의 성향, 그러니까 국제주의적 가치의 삶의 양식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의 식습관, 코셔나 뭐 이런 문화로서 이제 이식하는 수준이고요. 이른바 세컨 이스라엘은 기존 민주제도 혹은 세속적 정치 체제가 자신들의 어떤 가족 전통에 해가 되지 않으면 존중하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양진영의 근본적 세계관 차이가 극명하게 갈림에도 불구하고 75년 동안 불편한 동거를 이어왔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스라엘 진영이라고 예.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21세기에 맞는 이 현대적 국가를 이제 형성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이스라엘, 세컨드 이스라엘 진영은 전통 또는 율법, 종교, 가족, 여기에 더 이제 그 최상의 가치를 두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종교적 국가를 만들기 원하는 이런 성향인데, 이 두 진영이 이제 시작부터, 이스라엘 건국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신념과 이념의 차이로 갈등을 이어오다 지금 그게 이제 폭발했다,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건국 이후에 7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전 세계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우선 인구 변화도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75년 전에는 약 한 80만 명 정도 인구였다가 지금은 많이 늘어났죠. 예, 최근에 이제 75주년, 건국 75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이스라엘 이제 통계청이죠. 센서스 뷰러에서 통계를 내놨는데, 건국 당시에 비해서 인구 증가가 12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1000만 육박하고 있는 970만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 73.5%가 유대계, 한 700만 정도 수준 되고요. 아랍계가 21%, 한 200만 수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라면은 2030년에는 이스라엘 인구가 1110만으로 이제 완벽하게 1000만을 뚫고 2040년에는 1300만으로 이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늘어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 중에도 이제 종교적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세컨 진영, 이쪽 사람들이 굉장히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면서 첫 번째 진영과 갈등이 이제 점점 더 폭이 커져갔을 것 같아요. 예, 감독님 한 발언 중에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은, 세컨드 유대인 진영이 이제 종교적 진영만 있는 게 아니라 이른바 세속적 보수주의도 약간 포함이 돼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세계관 차이로 이제 극렬하게 충돌을 했는데, 그 매개체가 사법개혁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이제 브래드 TV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다뤄왔지만, 사법개혁이라 어떤 정치적인 맥락, 좌우 진영 논리, 그 다음에 국제정치적 맥락으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외세 개입하는 그 두 가지 맥락에서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이 진영 간의 논쟁 문제예요. 그러니까 도덕 철학 레벨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건국 정신에서 충돌이 일어난 건데, 사법개혁이 단순 좌우 정치 문제였다면 그냥 민주주의 특성상 합의하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중재회의체를 만들었는데, 야권 진영이 노동당이 아예 탈퇴를 해버렸어요. 정치적 문제는 아니라는 거고, 민주적 절차에 관한 논쟁도 아니고, 사법개혁 반대 집회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이제 들어보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사법개혁의 어떤 법률적 당위성, 정책적 당위성보다는 이스라엘이 초종토파가 지배하는 신종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자신들의 전인격체를 걸고 이제 투쟁하는 양상입니다. 네타냐후발 사법개혁은 사법권의 어떤 관할권에 대한 한계 설정이 아니라 이른바 퍼스트 이스라엘, 자신들의 글로벌 좌파적 세계관에 대한 도전이라고 인식하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이제 앞에서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은, 이런 불완전한 동거가 이제 그게 정치 체제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른바 기본법, 연성헌법 체제거든요.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왜 연성헌법을 하는데, 왜냐하면 워낙 첨예한 진영이 같이 국가를 만들다 보니까 헌법을 경성헌법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연성으로 그냥 애둘러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현재까지 진행되는데, 요번에 완전 충돌이 된 거죠. 이른바 퍼스트 이스라엘은 네타냐후가 사법개혁을 통해서 미국식 헌법공화주의, 경성헌법 체제의 변경을 위한 사전 조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렬하게 이제 대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신구 세대 간의 갈등이 좀 많거든요. 요즘은 이스라엘에서도 이 신구 세대 간의
갈등, 젠더 갈등 이런 것들도 지금 큰 갈등 요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제 전통 가치, 유대 가치가 계속 계승이 되느냐, 이제 끊겼냐 그 차이인데요. 이른바 이제 세컨드 이스라엘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사법 개혁을 지지하는 이유가 바로 사법부의 월권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족 공동체, 전통 유대 가치를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동성혼, 그다음에 LGBTQ, 그다음에 테러범에 대한 이제 손방망이 처벌, 공동체에 대한 보호 이런 게 것을 사법부나 글로벌 좌파들이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사법개혁을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미 미국에서도 입증이 됐어요. 이런 전통 가치가. 미국에서도 이미 입증됐지만 페미니스트 같은 경우도 창궐을 하면서 미국의 가정을 파괴하면서 높은 이혼율과 사회적 불안 그리고 결손 과정에 대한 이제 복지 지출이 확대됨으로써 이제 재정 적자가 나오고요. 거기서 그래도 외부모 자녀 학업 성취율 등 범죄 확대, 흑인 범죄율로 해서 사회 불안 요소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글로벌 좌파적 세계관이 이제 침투한 결과라고 보는 거죠. 유대인도 정확하게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제 사명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LGBT 동성혼 같은 경우는 미래 세대를 파괴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세컨드 이스라엘은 사법 개혁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죠. 조현영님께서 그 표현하신 대로 그 불안한 동거가 이제 사실은 1948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로부터 75년이 이제 지났는데 그 7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 처음에 시작했던 불안한 동거가 갈수록 이렇게 봉합이 되고 치유되고 이렇게 융합이 되는 게 아니라 더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놀라운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과연 유대인을 위한 국가인가 아니면 유대인 국가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건국 당시에 이제 당위성이 이제 두 가지였던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State for Jews,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유대인을 위한 이거의 개념은 뭐냐면 소위 그 동구권이나 유럽에서 역사를 거듭하면서 소위 주기적인 포그럼에 시달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피난처로서의 국가, 그 백스탑이죠. 최종 그런 국가라고 이제 설정을 해놓고서 건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퍼스트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게 여기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세컨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존재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세컨 이스라엘은 창조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창조했다라고 건국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현재 수준의 국가 정체성을 유지해서는 안 되고 국가 재건 수준의 새로운 향로를 이제 재설정하고 헌법도 고쳐야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을 위한 국가라면은 건국으로 이미 그 미션은 완성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미래를 위한 시온주의 노선은 부적합하다. 시효를 다했으므로라고 지식계들은 주장하고 있고, 근데 현재 이스라엘 국민의 3분의 2가 바로 이 세컨드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건국 정신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수행하는 그 국가 체제가 필요하다라고 믿는 게 이제 이 세컨드 이스라엘인데, 이게 네트냐의 가장 큰 지지 블록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노정이 되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봉합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현지 지식인들은 두루뭉실한 한민족 공동체 뭐 운명 따위의 그 연성 확보보다는 이제 정면으로 이제 답을 내야 된다. 이스라엘이 답할 차례다. 그래서 국민 토론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건국하기 이전에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로 많은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하면서 이렇게 핍박받고 박해받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유대인들을 위한 어떤 울타리, 그거를 국가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진영의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이왕 만들 국가라면은 그게 아니라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진 유대인들이 모인 유대인을 의한 그런 국가를 이게 서로 이제 상충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75년 동안 해결이 되지 않고 지금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켜켜이 쌓이다가 이제 갈등의 이제 폭발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뭐 그런 정치적인 건국 이념에 대한 그 신념의 차이뿐만 아니라 지금 또 뭐 젠더 갈등이라든가 또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들로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 사회도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런 갈등의 그 아픔을 우리도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번영과 행복만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공화국의 근본 가치에 대해서 놓치고 있죠. 그래서 이른바 그 젠더 갈등은 어떻게 보면 하부 철학의 어떤 부산물이기 때문에 이런 도덕 철학이나 정치 철학의 부재,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 현상으로 이제 종북이나 이런 존중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뭐 한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지금 뭐 계속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 현상의 본질은 아주 밑바닥 레벨 근본 단위에서 헌법적 공화주의 질서를 회복할 것이냐 아니면은 무신론적 PC 좌파 세계관을 통치 질서로 이반할 것이냐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철학적 분쟁이면서 그걸 한꺼풀 더 걷어내면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가 이스라엘에서도 보여지는 거고 대한민국에서 보여지고 미국에서 보여지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력 분쟁 중인 수단의 군벌 간 휴전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수단의 군부 지도자인 압델 파타 부르한 장군과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신속 지원군 사령관은 2019년 쿠데타로 대통령을 축출하고 2021년 과도 정부를 무너뜨리며 권력을 잡았는데요. 그러나 민정 이양 협상 과정에서 이견을 드러내면서 반목하기 시작했고 신속 지원군의 정부군 통합 문제를 둘러싼 갈등 끝에 지난 15일 무력 충돌에 돌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부군의 수장이자 국가 수반인 부르한 장군과 긴밀하게 접촉하고 특정 세력을 지원하거나 편들지 않고 양쪽을 중재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고 익명의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수단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우선 이 수단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전 왜 일어난 겁니까? 그러니까 크게 이제 내부 요인과 이제 외부 요인으로 이제 구분해서 보자면 내부 요인은 군벌 간의 권력 투쟁이죠. 그러니까 정부군을 이끄는 다르한 장군이 신속대원군을 이끄는 다갈라 장군에게 정부군 밑으로 들어와라, 편제에 들어와라 해서 이제 이에 발끈한 이제 신속대원군을 이끄는 다갈라 장군이 군벌이 이제 쿠데타를 이제 내전을 벌인 거죠. 그러니까 양측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임자인 이제 알바시르 대통령을 또 건자에서 축출한 어떻게 보면 쿠데타 동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후진국의 전형적인 현상인데 쿠데타하고 넘버 2가 넘버 1 제끼면 넘버 3가 또 싸우고 이런 구조인데 여기서 군벌이라고 하면 단순히 군사력뿐만 아니라 이제 관할 지역의 경제권과 통치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독재국가 우리 뭐 예를 들어서 IRGC 같은 경우 산업군을 갖고 있고 뭐 중국의 이제 인민해방군도 산업국 텐센트를 때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아프리카 같은 경우 특히 수단은 금하고 광물이 많이 나와요. 광물 자원이. 그래서 각 군벌들은 각자 광물 개발권과 채굴권을 갖고서 이제 군벌을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권력은 이제 총구에서 나온다는 독재국가 특성상 앞서 언급한 정부군 산하로 들어오라는 얘기는 이제 목숨 내놓으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기득권을 놓고서 이제 두 군벌이 이제 충돌을 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쿠데타에 성공한 건 좋은데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 쿠데타를 성공한 뒤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걸 잘 짰어야 되는데 스텝 1만 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쿠데타를 하겠죠. 정상적인 국가라면 그걸 이제 프로세스를 안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에요. 근데 만들면 뭐 합니까? 엎어버린 그만인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민간 뭐 위원회, 이양위원회도 만들고 했는데 또 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두 번째 요인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외부 요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은 내부 요인은 그냥 그들만의 이제 권력 투쟁인데 이제 외부 요인까지 껴드니까 이 판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 왜 정부군 수장이 왜 다걸로 장군에게 편입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느냐? 그러니까 세력 규정이 깨진 걸 이제 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신속 대원군 진영의 힘이 약화됐다고 보는 건데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 현재 구도를 보면 외세 구도를 보면은 북아프리카 맹주인 이집트가 부르한 장군 지금 현재 정부군을 지지하고 있고요. 다갈로 장군은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지지하고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이게 외부 세를 같이 지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먼저 신속대원군 다갈로 장군의 지지세를 보면은 그럼 인연이 뭐냐?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그 바로 이제 지도 보면 바로 옆에 이제 예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멘에서 이제 후티 반군이 일어나서 내전이 벌어졌을 때 이때 UAE하고 사우디가 이제 병력이 없잖아요. 그냥 부자들만 귀족들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UAE는 이제 돈을 들여서 이제 다갈로 용병을 사서 참전시킨 거예요. 아하. 근데 되게 잘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또 많이 나는 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을 또 아랍에미리트가 사주면서 경제 지원을 하면서 또 이쪽에 군사력을 또 팽창시켜주고 하다 보니까 RSF 이른바 신속대원군 다갈로 진영이 좀 힘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냐면 최근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관계 정상화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후티 반군하고 사우디하고 정상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군사 동맹 자체가 이제 약간
군사 하청 관계가 이제 해소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간파하고서 이제 그 정부군 수장이 이제 바로 이제 내 밑으로 들어와라고 얘기해서 이제 충돌이 발생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중동 정세가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져보면 미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란 중동 정세 개편이 북아프리카 지역의 어떤 지역 정세 방정식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단의 이 군벌 간의 싸움이 결국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집트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까지 이제 끌어들은 그런 상황에서 더 나가서 이제 이란 그리고 심지어는 뭐 러시아까지도 지금 끌어들이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게 대리전 양상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좀 아직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건 없습니다. 아직. 근데 최근 보면은 역시 러시아는 참 발빨라요. 그러니까 2014년부터 이제 수단 당국하고 합의를 했어요. 포트 수단이라고 해서 러시아 해군 기지를 이제 건설하기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들어서 실무 작업이 끝났다고 해요. 올 초 2월에 정부군하고. 러시아는 수단에 군수 장비 이런 여러 가지 군수 물자를 지원한 대가로 성사된 딜인데요. 그 관련 그 해군 기지 규모가 핵 추진 잠수정을 포함해서 이제 함정 4척 있고 그 다음에 300명의 병력 운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홍해를 장악할 수가 있어요, 러시아가. 그리고 홍해 바깥으로 이제 홍해 위에 이제 수에즈운하 그것까지도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포섭할 수 있고 또 인도양으로 빠져나가는 것까지도 이제 거기서 해상 우위를 점할 수가 있죠, 러시아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동과 이제 북아프리카를 나누는 게 이제 홍해가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이란이 또 출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에서 일반 선박을 군함으로 개조한 거예요. 여기서도 뭐 공대지 미사일, 다양한 미사일이나 드론 전력까지도 탑재해놓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또 군사적 긴장 고조를 높이고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해 위로 올라가면 이제 이스라엘 가깝거든요. 여기서 또 타격할 수 있는 그 사정거리 반경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한테는 엄청난 위협이 되죠. 그래서 그럴까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 수단 내전 상황에서 그 중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 코가 석자인데 자기네 상황도 어수선한데 이렇게 수전 내전에 중재를 하겠다라고 나선 그 배경은 뭡니까?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아브라함 협정이죠. 근데 수단 지도를 보면 이제 북수단, 남수단이 있는데 남수단은 이제 약간 아프리카 그 흑인 계열 기독교인도 있고, 근데 수단 북쪽은 약간 아랍계 그 이슬람 계열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약간 테러 지정 리스트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 협정을 전후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테러 지정 리스트에서 해제를 시켰어요. 그걸 배경이 돼서 또 수에즈운하 전략적 여러 가지 이게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아브라함 협정을 최근에 맺었죠. 그러니까 협약 거의 완성 단계인데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지역이 안정화가 돼야지 이스라엘 안보가 평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앞서 언급한 이란까지도 개입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안정화가 이스라엘 안보의 제일 덕목이다 보니 중재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거죠. 수단이 원래 그 전 세계 아랍 국가들의 대표들이 다 수단으로 모여서 이스라엘을 없애자 이렇게 결의했던 나라고. 근데 이제 극적으로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스라엘하고 이제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이 수단 내전 문제를 중재하겠다라는 건지 그 뭐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중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 변인으로 보는 게 이제 외부 세력의 개입인데, 현재 이스라엘은 투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정 세력을 이제 편들기보다는 이제 이스라엘 외교부는 정부군 수반인 이제 브르한 장군을 접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사드 해외 정보 파트는 이제 그 신속대응부 RSF의 그 다갈로 장군을 지금 접촉해서 양측을 이제 회담장 테이블로 올려오고 있어요. 근데 성공할지 여부는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뭐 항상 그래왔듯이 본질적으로 세력 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요. 이제 이란과 이제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 이제 또 이 방정식에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게 중동 정세가 일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그런데 이제 또 최근 소식에 따르면은 사우디하고 미국도 이 수단 내전에 그 중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섰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 중재하겠다고 이제 입장권 내는 건데, 근데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단독 중재보다는 약간 중동이나 아랍
미국 쪽 입장을 좀 대변하는 식으로 할 것 같고, 이제 여기서 또 패가 갈 것 같아요. 중국이 이제 러시아랑 같이 이렇게 패가 또 전선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힘들다고 보는 거죠. 참 날이 갈수록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이 요르단 국경을 통해 200여 정의 총기와 금을 서한직으로 밀반입한 요르단 국회의원을 구속했습니다. 지난 22일 저녁 이마드 알 아드완 의원의 총기와 금을 실은 차량이 알렌비 다리 국경선에서 적발됐고 압수된 물품에는 돌격 소총과 권총류, 금 등이 포함됐습니다. 안보 당국자들은 최근 서한 지구의 폭력과 테러에 사용된 총포류 대부분이 요르단 지역을 통해 불법으로 대량 유입된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스라엘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기이한 현상이라며 정치 외교적으로 많은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요르단 국회의원이 다량의 무기를 불법적으로 이스라엘로 밀반입하려다가 발각이 됐어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난 이제 20일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요르단 국회의원이 차에다가 자기가 모는 승용차에다가 총기와 금을 실은 차량을 알렌비다리라고 국경선이 있나 봐요. 거기를 그냥 유유자적하게 통과를 하다가 이제 검문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12정의 돌격소총, AR-15 같은 돌격소총과 200여 정의 권총류, 그다음에 금 등이 이제 포함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 보통 무기 같은 거 밀반입할 때는 다른 화물하고 같이 섞여서 들어오거나 밀수해서 들어오는데 그냥 차에다가 그냥 딱 실어놓고 그냥 유유적적하게 들어오니까 전문가들도 이제 약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산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여러 군데서 이제 테러가 일어났었어요. 그때 사용됐던 무기들이 아마 이런 식으로 요르단에서 들여온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요번에 적발된 거 말고도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많이 들여왔다는 거겠죠, 요르단 쪽에서?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제 안보 이제 정보 당국들은 어떻게 분석하냐면 급증하는 서한지구 테러와 요르단 국경에서 불법 무기 유입과는 정확히 정비례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안보 당국은 이제 이 국회의원의 행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른바 국가 지원, 그러니까 스테이트 스폰서 어떤 무기 지원이라기보다는 요르단이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한다기보다는 개별 의원의 일탈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꼬리를 잘라야지 되지는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일정 부분 이제 말폭탄 서로 주고받았는데요. 그래도 최소 파국까지는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야, 그 진짜 다른 화물이 이렇게 섞여서 대충 이렇게 몇 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단독적으로 권총 200자루, 거기다 금, 은 이런 거를 이게 그 배포가 큰 겁니까? 아니면 뻔뻔한 겁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거를 이용했을까요? 저는 그냥 정신 나간 거라고 봐요. 이 정도 되면은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분위기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최초 보도가 나는 이후로는 서로 막 그 요르단 측은 이스라엘의 거짓 공작이다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은 뭐 말도 소리지 마라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법의 심판대에 세울 거라고 묵과할 수 없다 막 이게 서로 이제 강성 발언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도 아니고 요르단의 국회의원이란 말입니다. 국회의원이 이렇게 그 무기를 불법적으로 밀반입하다가 이거는 뭐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느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법정이 세워지는 겁니까? 아니면 요르단으로 보냅니까? 그러니까 현재 표면적으로 외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 하면서 이스라엘 법정을 암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외교가에서는 이제 지금 협상 중에 있나 봐요. 그러니까 파국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외교적 뭔가 라인에서 협상을 논의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요르단 당국이 처벌을 보장할 수 있으면 그냥 본국 소환도 검토 중에 있다는 메시지도 슬슬 이제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 요르단이 그거 제대로 하겠어요? 국회의원한테 그거 좀 조심하지 그랬어. 그리고 좀 조금씩 가져가지 이렇게 한꺼번에 가져가니까 걸리지.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표면적으로는 이제 법의 심판 때 대가 치르게 하겠다. 그건 원칙은 세운 것 같습니다. 한국 분들이 이스라엘로 이제 성지 순례갈 때 이스라엘만 가는 게 아니라 막 요르단도 들렸다가 이스라엘로 갈 때 이 알렌비 국경을 통해서 많이 가요. 근데 이 알렌비 국경에서 굉장히 검문 검색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르단에서 여행 잘하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 국경에서 너무 불쾌하게 이제 느끼면서 이스라엘을 해도 너무한다 막 왜냐면 막 다 까거든요.
심지어 막 여자들도 야, 이 정도면 인권 침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만큼 아주 철저하게 검문 검색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그 알렌비 국경의 이스라엘 측도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의 안전과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보의 대가를 지불해야죠. 예, 아, 좋은 말이네요. 안보의 대가. 비싸죠. 가끔 보면 이렇게 명언을 해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